자, 지난 시간에는 이상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상행동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와 통행장애, 우울증, 정리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 목표는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상행동을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다는 소리를 들어봤다 라던가, 뭔가 저항정신이 투철하고 반항적이다 라던가,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우울하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울한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참고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2일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한 남자아이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A군은 목을 맨 상태였는데요. 또 지난해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양이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사흘 앞둔 때였는데 집 안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11살 어린 소녀의 마지막 말이 담긴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동반 자살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자살 카페가 적발이 됐는데 운영자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석 달 전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고요. 전체 응답자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보다 화목한 가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7%가 화목한 가족을 선택해서 돈보다 훨씬 높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화목한 가족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살기 힘드네요. 함께 세상 떠날 분 찾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운영한 자살 카페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적 모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건 부모의 관심 아닐까요? 평소 아이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을 흘려듣지 마시고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먼저 대화부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연 설명이나 선생님 생각을 더 이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왜? 사회화 동물이 돼가면서 이걸 계속 억제하고 억누르라고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도 잘 못하고 있고 알아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에너지가 마음속에 응축되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고, 또 올해 충격적인 통계 자료 중에 20대 어떤 사망 원인 중에 51%가 자살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분명히 사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쩌면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사회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먼저 우선시 배워야 될 거, 가르쳐야 될 거가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교과서 내용을 볼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또 교과서 내용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본 동영상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ADHD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여러분의 행동 기능과 발달을 방해하는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이 지속되는 패턴이 특징입니다. ADHD는 주로 어린 시절에 진단되지만 ADHD는 성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성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많은 연구원들은 ADHD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던 성인들에게는 발병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ADHD의 징후와 증상은 종종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되곤 합니다. NHS 자료에 따르면 25세까지 진단받은 사람들 중 15%가 여전히 증상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단받은 사람들 중 65%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누군가가 ADHD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본 영상을 통해 ADHD의 6가지 징후와 증상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의력 결핍입니다. ADHD의 특징 중 하나는 주의력 결핍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일에 집중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거나 세부 사항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며 주의력이 자주 분산되는 것을 발견하면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집중입니다. 이전 특징과 반대로 ADHD를 경험하면 과도한 집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ADHD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집중은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집중과 몰입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몰입은 어떤 것에 깊이 집중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며 몰입을 경험할 때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곤 합니다. 반면에 과도한 집중은 주의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결과죠. 언제나 집중하고 싶은 것들에만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나 과제와 같은 중요한 일에 집중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연예인의 인스타그램을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에도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집중은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성취하거나 여러분의 집중을 더 중요한 일에 옮길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동성입니다. 여러분은 순서를 지키며 말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에 자주 처하시나요? 또는 일을 급하게 처리하시나요? 이런 특징들은 ADHD의 충동성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주 단위로 결정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DHD의 충동성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수 있고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거나 여러분이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결국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 비조직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보통 사람보다 ADHD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ADHD를 앓고 있다면 삶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를 앓고 있는 성인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기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고 논리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 기복입니다. 이 증상은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ADHD의 고유 징후는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이 ADHD를 경험하고 있다면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예민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차분한 날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 같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확인하고 다음에 겪을 감정 기복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일상 패턴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 비조직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맡은 일에 의욕이 없나요? 동기부여 부족은 ADHD의 흔한 증상입니다. 의욕 부족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다른 증상과 결합되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욕 부족과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나누거나 하루를 지내며 경험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일을 끝낼 동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ADHD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ADHD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본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용된 연고 및 참고 문헌은 아래 설명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심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ADHD는 매우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주의산만, 충동성, 과잉 행동이 특징이고 유전적인 요인, 신경학적인 요인, 사회심리적인 요인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게 지속될 경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내가 자가치유가 안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남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즉각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것을 잘 다룬다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ADHD는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활력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정리는 잘 안 되지만 생각이 많다는 건 호기심과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러한 충동성을 계속 하다 보면은 충동성에 대한 결과물로 또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은 좋게 얘기하자면은 결단력이라던가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또 이 사람의 어떤 행동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해요.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ADHD였지만 이 에너지의 방향을 좋게 써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 분야, 예술 분야에도 있고요. 문학가들 중에도 있고, 경영인 중에도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위인들 중에도 있고, 정치가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나의 장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볼 거는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인데, 이것도 영상을 보고 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자기보다 약자를 힘들게 하는데 특히 동물을 굉장히 학대하고. 잔인하게 그런 경우를 저희가 그 다음에 가출을 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품행장애로 보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햇빛이 뜨겁네요. 네. 네. 자연광으로 우리가 지금 네, 촬영 저희가 이제 중입니다. 자연스러운 방송을 이제 하게 네.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ADHD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ADHD를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엄마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네, 그쵸. 너무 싸납고 친구들하고도 좀 어렵다. 네. 그게 애들이 못 돼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장애라면서요. 그렇죠. 장애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ADHD 친구들이 적정한 시기에 또 좋은 선생님과 치료를 받고 또 어머니 아버님도 상담받고 하면 또 약물 치료와 함께 좋아지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제 ADHD가 사실은 12세 전에 발병을 해서 잘 치료받으면 청소년기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ADHD 친구들이 한 65% 정도가 부모님과 논쟁을 하고 반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나 권위자와 논쟁하고 반항하고 또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적대적 반항장애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ODD라고 저희가 하는데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네. 그래서 그 적대적 반항장애로 이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적대적 반항장애는 그래도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 행동, 복수심 이런 게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 가정 안에서 사실은 좀 발견이 되고 바깥에선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 좀 심하게 분노, 반항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던가 또 특징적으로는 실수나 자기가 잘못한 걸 자꾸 남의 탓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린 시절에는 유치원생까지는 매일 그런 게 보이는 걸 ODD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유치원생이 지나가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그런 게 반복된다. 그런 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ODD로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을 해요. 근데 그 적대적 반항장애 친구들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ADHD 친구들하고 이 사실은
겹치는 거죠, 증상이. 네, 같이 드러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사실은 ODD에서 더 발전되는 게 CD, CD, 예, 컨덕. 컨덕트인데요. 네. 품행장애인데요. 품행장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ODD와는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심해집니다.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규칙을 사실은 어기고 또는 사기, 절도,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자를 힘들게 하는데 특히 동물을 굉장히 학대하고. 잔인하게 예, 그런 경우를 저희가 그 다음에 가출을 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품행장애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 일로에 있는 거예요. ADHD에서 조금 공격성이 많은 친구들이 ODD를 진단받고 그 다음에 ODD에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우리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CD로 진단을 받고 이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 사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돼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사건 사고의 범인들이 될 수도 있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ADHD 혹시 어머님들은 막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이미 치료받고 있는 어머님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치료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ADHD 진단받으면 10가정 중에 5가정은 치료를 받으러 간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0가정 중에 1가정밖에 안 간대요. 치료받으러. 아, 그러니까요. 네.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유달라서 그렇지, 뭐 네. 병은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네. 경우도 많고, 사실 또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면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ADHD 자체도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들도 힘들지만 이게 이제 ODD나 CD로 갈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 양상이 보이고 그렇죠.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냥 그거를 두는 것은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문제이잖아요. 사회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 ADHD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전두엽 부분에 그렇죠. 뭔가 발달이 좀 느리거나 그렇죠. 전두엽 부분에 어떤 문제, 손상이 좀 네. 있어서 네.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치료 치료를. 과정을 거쳐서 이런 네. 것들도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또 치료에 임하다 보면 아이들이 전체적인 증상이 약화되면서 ODD, CD,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데로 안 가고 그렇죠.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ADHD뿐만 아니라 ODD나 아니면 CD 같은 경우에 조절을 도와주는 약을 또 처방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말 해피바이러스라고 하는 도파민 호르몬이나 아니면 네. 우리 셀프 컨트롤을 도와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약간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코르티졸? 약간 심장 코르티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소장님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르티졸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뭔가 잘 해내는 경우에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돼서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올 때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고 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호르몬의 영향은 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과 함께 우리 상담을 병행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좋은 건데요. 그래서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중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소장님이 이렇게 눌러보세요. 책상을 꼭 눌러보세요. 뭔가 책상을 누르고 있는데 내가 조절되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들어. 그래서 그 아이만 시키지 마시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지 마시고 가족이 다 같이 벽을 밀어. 네. 뭔가 다 이렇게 네. 뭔가 단단해지면서 뭔가 의지가 된다. 네. 네네네. 소장님도 중요한 강의하거나 방송하시기 전에 이렇게 누르세요. 눌러갖고 하면은요 이게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아이가 흥분하고 자꾸 주의력이 결핍되고 할 때 손을 딱 잡아주고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렇게 가만히, 하고 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쓰담쓰담 있잖아요. 네, 척추 저 알잖아요. 예, 쓰담쓰담 부담지만 이렇게 꼬리까지 좋습니다. 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꼬리뼈까지. 저도 한번 해주시면.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좋은 일 하십니다. 예, 네. 이렇게 하면은요 벌써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흡 조절부터 되면서 생각도 조절되고 마음도 안정감이 생기고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된다고 저희가 가설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죠. 네. 무엇보다
이 발전 ADHD에서 ODD에서 CD에서 반사회성 장애까지 가는 그 발전 일로를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 네. 적대적 반항장애는 권위적인 존재에 대하여 거부적, 도전적, 불복종적, 적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진단을 내려요.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고 고의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던가,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던가, 기분이 쉽게 상하고 신경질적이라던가, 보살핌의 결여, 도덕훈련의 결여, 일관성 없는 가정교육 등으로 원인이 돼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제 적대적인 반항장애가 즉각 치료가 안 되고 이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현실감을 상실하게 돼요. 물론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거나 전두엽 자체가 원래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품행장애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게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소녀들의 범죄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 재산 손실 및 손상을 가하는 비행, 사기나 도둑질, 협박과 싸움, 잔혹한 행위, 성적 행위 강요, 협박 등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요. 본인이 하면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가출이나 무단 이탈 및 결석이 잦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모 및 형제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가 높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나 학대, 도덕훈련의 결여, 교육관계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영상도 보고 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친구들한테서 멀어지려 하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가끔씩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나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성인의 우울증보다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을 인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대에 접어들면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울감을 오래 경험할수록 삶에 지장을 주고 장기적인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 5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기분 저하와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매우 슬프고 장기간 동안 기분 저하를 경험하시나요? 이런 감정을 경험하신다면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아지게 해줬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을 냅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으로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기에는 우울한 기분 대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종 쉽게 짜증을 내며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쏘아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분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부모님, 친구, 학교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단순히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우울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봄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절망과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만약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력감과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10대의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성장함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러한 감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참함, 걱정, 죄책감, 두려움, 무력함, 절망, 외로운 감정 모두 더 심각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혼자 있고 싶으신가요? 평상시에 자신이 아닌 것 같고 기분이 우울하다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긴장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누군가와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친구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항상 우울증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변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째, 예전에는 즐겨했던 것들의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동아리 활동이나 음악 연습, 운동에 흥미를 잃으셨나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거나 자퇴를 고민하고 있나요? 심지어 자신이 좋아했던 TV 프로그램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즐겨했던 것들에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외의 우울증의 증상으로 집중력 저하, 수면 및 식욕의 변화, 에너지 상실, 성적 하락 등이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친구,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심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울증은 우울감 및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함, 허무감, 절망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유지되는 기분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눈물을 흘리거나 무표정하고 무감각적인 정서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분노, 불안, 짜증,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의욕을 상실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돼서 자기 비하와 함께 일을 미루거나 선택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몇 주일 이상 계속 우울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이 떨어질 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테스트를 하면은 우울증을 진단받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가치유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선 때문에 정신과에 가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 가득한 시선들이 많은데, 이것도 감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감기에 걸린 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받는다. 실제로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도 실제로 이게 내가 자가치유가 될 것 같다. 감기도 그렇잖아요. 감기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감기면은 병원에 굳이 가지 않고 내가 이 감기를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우울증을 계속 갖고 있는데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아 하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기 때 선생님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회피하고 싶으니까 집에 가면은 부모님 말에 특히 여러분들 사춘기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충돌이 심하고 마찰이 심하니까 회피하고 싶어서 계속 잠을 잔다던가 잠을 자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니까 뭔가 그 감정이 해소된 상태에서 깨어난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쌤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런 식으로 너무 도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앞서 얘기한 대로 실제로 우울증이 심하다 싶으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던가 약을 타먹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요. 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상행동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과 주변 및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부모 탓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잘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잘 못 배웠다는 것은 지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윗세대에서는 혹은 선생님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는 돈 벌기에 급급한 세대였어요. 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배움을 받지 못했어요. 이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그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얼마나 더 각박한 삶을 살았겠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을 거고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원해주는 측면의 중요성을 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졌겠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한테 배운 것들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세대에서라도
혹은 부모님 세대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본인 스스로가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보다 자신의 이상행동의 이유를 바로 알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